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매매와 교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까지 배운 담보 책임이나 계약의 해제나 또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나 이런 그다음에 계약금 해제나 이런 규정들은 매매 교환에 그대로 전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앞 시간까지 해서 배우지 않았던 그 외의 부분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는 겁니다. 예, 567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법령집 38페이지를 펴십시오. 예, 567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본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세요. 제3절 매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다른 유상계약. 자, 넘겨보시죠. 다른 유상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41페이지 교환 제4절 교환 있죠? 예, 그래서 이 매매에 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565조의 해약금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569조부터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오늘 앞으로 또 배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들 그다음에 환매 이런 것들 40페이지 3관에 제일 오른쪽 밑에 환매라고 돼 있죠.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유상계약 제4절 교환이나 제5절 소비대차나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제7절 임대차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6절 사용대차는 유상계약이 아니죠. 무상계약이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법문에. 근데 준용이라는 것은 적용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565조가 교환에 적용된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565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그대로 교환에 적용이 될 수는 없죠. 교환은 교환 계약인데, 근데 이게 매매의 당사자 일방 이럴 때는 이제 교환의 당사자 일방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준용이란 말은. 그래서 565조가 교환에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환에도 적용이 된다라고는 이제 정식으로 말할 때는 말을 안 하죠. 예, 준용된다. 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라고 되는데 교환에 준용될 때는 교환의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매매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칙입니다. 그 대금 지급 의무나 또는 인도 의무를 이행지체를 하면은,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이런 대금 지급 의무나 인도 의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계에 도달한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만으로 부족합니다. 쌍무계약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해야지 상대방의 동시행방권이 없고, 그래서 그 이행 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만으로 부족하고 반대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해야지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지 인도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나 또는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산출물 이런 것들이죠. 뭐 금전의 이자도 과실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니까. 그리고 뭐 가축도 물건이죠. 법적으로는 물건인데 가축의 새끼도 과실이라고 할 수 있죠. 과일나무의 과실뿐만 아니라요. 과일나무의 과실도 과실의 법적인 과실이긴 한데, 예. 그리고 이런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도 그 대금의 과실 이자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7조의 규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588조에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589 대금 공탁 청구권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에서 포함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의 범위에 포함된 그 조항들은 직접 법령 조항들은 읽어봐야 됩니다. 네, 이어서 그 매매 계약과 밀접히 관련된 계약들 보겠습니다. 뭐 계약금 계약이나 그 다음에 매매 예약 그리고 환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매매의 절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금 해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과는 구별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없이 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또는 중도금도 없이 그냥 뭐 한꺼번에 지불하기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뭐 그런 계약도 가능하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금 해제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른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을 말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에게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는 계약금 반환 정구권을 상실한다. 뭐 이런 조항을 뒀을 때 이런 것은 그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에 그 위약금을 얼마로 한다는 그런 약정이죠.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고 이는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약금 약정은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매 예약이라는 그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예약은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예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은 그 장래의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뭐 매매의 목적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방법 뭐 매매 대금 등에 대해서 그 의사가 합치됐거나 또는 이것들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의 의사가 합치되어야지 예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가격을 확정해 놓아가지고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아가지고 그 예약의 종류로는 크게 예약 청구에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계약 청구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이제 편무예약, 쌍무예약 이런 방식입니다. 편무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방만이 계약 체결 청구권을 가지는 거고 쌍무예약은 쌍방이 다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방예약이나 쌍방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청구권이 아니라 예약 완결권,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한 계약 체결의 의사를 그 표시를 하면은 그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권리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것. 상대방 승낙 의사 표시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예약 완결권이 일방에게 있으면 일방 예약, 그다음에 쌍방에게 있으면 쌍방 예약, 이렇게 봅니다. 민법은 그 민법에 있어서는 어떤 그 매매 예약이 있으면은 그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의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계약에서 그 편무예약인지 일방 그 쌍무예약인지 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 이게 좀 계약에서 예약은 예약인데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그 564조에서 그 일방예약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그 편무예약이나 일방예약의 경우는 그 계약 체결 청구권이나 예약 완결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예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매매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이나 쌍방 예약에서 발생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발생하게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소이등 청구권은 매매 예약을 하자마자 바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등기가 무엇인지는 해제할 때 배웠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도 했는데 그걸 말로 풀어보자면은 가등기 후 매매 계약 완결권을 매매 계약 완결권이 아니라 매매 예약 완결권이죠.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격려하면은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가등기 후에 본등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효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12년 5월 1일에 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 명의로 격려됐다가 갑이 을에게 2012년 10월 1일에 소유권 취득 후 5개월 만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매 예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매 예약을 체결하니까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제 가등기를 했거든요. 이 장래에 이제 발생할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2013년이 되니까 갑이 이제 이 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해줬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병에게 이렇게 팔아서 병이 이제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14년 6월 1일이 돼서 이제 이 2012년 10월 1일에 체결한 매매 예약에 기해서 이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을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갑과 을 간에 2014년 6월 1일에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기해서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을이.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1일까지는 등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였는데 요 등기가 딱 돼버리면은 소유자가 병에서
을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 실효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번 등기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는 말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 표시를 4번 등기에다가 하고요. 횡선을 그어가지고 실효된다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약 완결권은 양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아까 그림과 같이 그런 경우 양수인은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를 격려하면은 그 양도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을이 이 자신의 이 매매약 완결권이 있죠. 2012년 10월 1일에 이제 요 완결권을 가지고 있죠. 이 완결권을 2012년 12월 1일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이 이 가등기, 을의 3번 가등기에 이전 등기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이 편의상 2012년 12월 1일이니까 요 4번 등기는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도 빈 칸이고 가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3번하고 칸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여기 기입하려고. 근데 여기는 없는 상황인데 3-1이라고 해가지고 이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그리고 명의인은 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4번 등기로 2013년 5월 1일에 날짜가 여기가 2012년 12월 1일이라고 했죠. 5월 1일에 병으로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이 이 자신의 이전받은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정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등기에 기해서 을의 가등기에 이전받은 자신의 가등기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2014년 6월 1일에 정의 매매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그날부터 병의 소유권은 실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13년 이 5월 1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3년 6월 1일에 을이 이 정에게 자신의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을 이전해 줬다라고 하면은 요 등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4번 등기 뒤에 올까요? 이 매매 예약 완결권 이전의 등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건 부기 등기로 해준다는 말은 이렇게 3-1번으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다시 1번. 그래가지고 비록 5월 1일 이후에 2013년 6월 1일에 등기가 이 정의 등기가 되지만은 요게 정의 등기는 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병의 등기보다. 왜냐? 3번 등기하고 같은 순위니까. 그래서 3-1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1번 이런 등기를 부기 등기, 그냥 3번 등기, 4번 등기 이런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고. 그래서 6월 1일에 비록 그 이전 등기를 받았지만은 순위는 이 사람의 그 정의 순위는 이 가등기상 을의 가등기 순위 3번 등기하고 같은 순위예요. 그래서 3-1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것이 행사되면은 매매라는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예약 완결권도 그렇고 그 법률에서 특별히 그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행사 기간에서 별도로 또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죠. 해제권과 관련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일이 아니라 권리 발생일이죠. 그래서 그 갑을 간의 매매 예약을 하면서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이 매매 예약 후로부터 1년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해 놓은 경우 그러면은 그 1년 이후부터 10년이 되는 기간, 그러니까 매매 예약 시부터 11년 후에 소멸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 발생일이니까는 그 예약 시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째는 소멸하고 10년 6개월 후에 나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것이니까 매매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환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약정 또는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그 매수하기로 하는 그런 환매 약정에 기해 가지고 그 매도인이 그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환매 특약 또는 환매 약정은 일종의 매매 예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환매 이 환매 약정에 기해서 환매 특약에 기해서 환매 등기를 해 놓으면은 그걸 이제 보통 환매권이라고 해서 등기가 된 환매권은 제3자에게 또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등기가 되면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매 특약 시 그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환매의 대금은 매매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의 합계액이고 매매 대금의 이자는 목적물의 과실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법률 규정입니다. 네, 이런 그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환매권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정을 해놓고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하더라도 요 기간을 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기간으로 5년,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방식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나 다시 환매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공하고 나서 등기를 이전하면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환매권을 등기하면서 그 등기 원인을 이렇게 환매 특약에 기해서 이제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환매 기간도 그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환매 기간을 뭐 부동산인데 7년으로 하면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5년으로 이렇게 그 5년으로 단축되게 되는 거죠. 예, 당사자들이 이럴 경우에 환매 기간을 실질적으로 그 5년 이상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볼 그 재매매 예약이라는 것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것은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그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예약 완결권의 일종이죠. 를 부여하는 그런 매매 예약을 또 별도로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재매매의 예약이다 이렇게 판례에서 봅니다. 그걸 칭합니다. 그래서 이 재매매의 예약 같은 경우는 그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할 수 있고 또 체결과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매는 그
환매 특약이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 계약 체결 시에만 할 수가 있는데 환매 특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등기를 등기의 목적을 환매 등기 같은 경우는 환매 특약 이렇게 하는데 이 등기의 등기 목적, 등기부에 등기 목적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 원인에는 그 환매 특약이라고 기재하는 게 아니라 매매 예약 또는 재매매 예약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나 이렇게 재매매의 예약인 경우에는 그 재매매 기간을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기해서 그 매매 예약이나 재매매 예약에 기해서 언제든지 그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등기 목적 기재란에 소유권 청구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만 기재를 합니다. 그 등기부에 실제로 이제 등기부가 나와 있을 때 보면은 교환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계약에는 중요한 것이 그 매매의 절에 있는 규정들이 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환 계약에서 특별히 설명할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교환 계약이라는 것은 그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충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물건의 가격이 그 교환하기로 한 다른 물건의 가격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차액을 보충금으로 더 지급하기로 하죠. 그걸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교환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그 자기 채무 이행 불능이 됐을 때는 상대방 채무도 이행 불능이 됐다. 책임 없는 사유로 그랬을 경우에 보통은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자기 채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 불능인 경우에는 교환계 그 대상 청구권의 행사가 불허가 됩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할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금전이야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교환은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이렇게 물건 대 물건을 이전하는 거니까 자기 채무도 이행이 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자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양 토지가 모두 수용됐고 갑은 1억 원, 을은 1억 5천만 원 보상금 받은 경우, 그럼 갑은 나 이거 대상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1억 원만 주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